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셜록타 황상민 박사님의 증문즉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를 맡게 된 김진영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는 우리의 히어로 황상민 박사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아픔 해방 의원의 김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데요. 근데 제목 딱 듣고는 아니 도대체 뭐지? 꼰대 같은 말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꼰대 같은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근데 10년 전에 이게 장강명 작가라는 분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이제 개봉을 하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최근에 딱 올라와가지고 되게 높은 인기의 이제 순위에 딱 올라와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이렇게 다 봤는데 이 내용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선생님 보셨어요? 전 영화관 영화로 갔었어요. 어떠셨어요? 한국이 찌질한 MZ 세대의 심리를 그리고 삶의 방식을 진짜 무작정 제시한 아주 전형적인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죠? 네, 사실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데 내가 싫어서라고 그렇죠. 만들어. 자기 자신이 싫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치 어디 가면 저 산 넘어 남산에 가면 네. 좋아질 거야. 파랑새를 찾아서. 그렇죠. 파랑새를 찾았어. 그러면서 주위에 발작적인 행동을 하면서 무작정 사는 사람이 멋있게 산다고 믿고 어쩌면 본인이 더 자기 삶을 찾아간다고 하지만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이 뭔지를 모른 채로 사는 아주 저는 사실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너무 잘 나타낸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야,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을 읽고 싶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고민은 옆으로 조금 두고 저 MZ 세대 젊은이들이 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학하듯이 사는 우리 센터에 있는 박 선생 본인을 자책하고 이 자학하듯이 사는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이 선생 힘들어하는 이 선생 위에 살고 하는 생각 뭐 아픔 해방에 있는 전 선생 뭐 무슨 파전하고 막걸리를 먹어야 될 것도 아닌 전 선생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선생. 네 너무 썰렁한 농담이었나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김지현 쌤 본인이 이 영화와 이 소설을 언급하는 걸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할 말이 있나 보죠? 뭐가 궁금해요? 아니 진짜 이 영화랑 소설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장강명 소설가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마음은 아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찌질한 20대의 어떤 발작적인 모습을 되게 많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맞다. 그 영화 그럼 도입부에 찌질한 40대의 장영명 작가의 본인의 찌질했던 과거를 회고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진 않지만 영화에서 이 작가가 그래도 어디서든 자기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찾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작가의 마음이 영화에서는 조금 덜 느껴져서 이 작가가 봤을 때 조금 속상했겠다 하는 정도는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네. 자기를 찾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사실은 이 라이브 상담 콘서트의 기본 컨셉이 그대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나는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꼰대스러운 질문으로 혹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실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내한테 던지고 싶고 또 오는 사람들은 각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그러면 진짜 한 명도 안 올 것 같았어. 네, 그거는 골방에서 내 혼자 고민해야지. 내가 사는 거를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자기 사는 거를 이야기를 나눌 만큼 소위 그냥 막말로 해서 깡다구가 있는 MZ세대 젊은이들 거의 없거든요. 항상 누군가가 나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소리를 듣거나 남들한테 인싸처럼 멋진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지금 젊은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20대, 30대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딱히 비전이 없으니까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도 지질이 가난하고 그렇다고 내가 김태희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나 이대로 한국에서 계속 살면 나중엔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폐지 주어야 될 것 같아. 이 이야기요. 사실 상담에 오는 3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의 직장인, 대개는 결혼 안 한 직장인 다니는 젊은 아가씨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들려요. 아니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러다가 제가 50대 후반 되면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고브랑 할머니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막 웃어요. 아니 넓고 힘들 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더 파르르 놀래요. 아니 그걸 걱정하는데 왜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충족적 예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거를 원단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딱히 비전이 없대요. 비전은 누가 만들고 누가 주나요? 뭐 비전 약국에 가가지고 몇천 원 주고 사든지 그렇게 비전을 원한다면 지 삶에 대한 비전은 지가 만들고 찾아야지. 뭐 대한민국이 번듯한 대통령을 가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났어요?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든데 내가 다른 거는 뭐라고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김태희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난 장동건처럼 안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인가 이 소리 하잖아. 아니 본인을 그 부분에서 열받았어. 얼마나 높게 스스로 자기 인식이 얼마나 안 됐으면 자기를 김태희한테 비교를 해요. 그냥 아니 이건 김태희가 이쁘다 못생겼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나는 나대로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믿어야지. 그게 인간으로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잖아. 근데 모든 여자들은 다 김태희처럼 비슷해야 되고 모든 남자들은 장동건처럼 비슷해야 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리고 집도 찌질이 가난하고 아니 집이 가난하니까 나는 우리 부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만큼 잘 산다 하면 그 이재용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박사님 세습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20대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아니 세습 자본주의든 그럼 일론 마스크는 엄청난 돈을 불러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아니 어떤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봉건적인 신분제 사회에서도 지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믿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줬지. 뭐 예수님이 내가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소말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억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났더라도 내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있어 이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분은 어디서든 나를 찾으러 떠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더 필요한 건 나를 만들고 나를 확인하고 이 과정부터 있었어요. 아니 힘들게 갈 필요 없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찾고 나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그것도 뉴질랜드를 가.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게 제 친구가 거의 그대로 이 표현을 했는데 한국에서 계속 살면 나중에 진영아 지하철 돌아다니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정 안 되면 나중에 폐지 줍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듣고 김지은 쌤의 참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친구들이 다 찌질하다라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네요. 박사님 이렇게 한 번에 다 보내시면 제 친구들이 너무 상심이 크니까 아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친구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새 친구를 사귀겠어요. 새 친구 사귈 건데 그 뉴질랜드 가서 새 친구 사귀겠어요. 박사님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지금부터 벌써 종이 안 쓰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때 되면 폐지 못 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새 컴퓨터를 주우러 다녀요. 그러니까 했는데. 결국에 뭘 주워가면서 지 노후를 지금 만들어 가겠다는 이게 친구들이 그 수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안 돼요. 박사님 그러면 안 죽고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오늘 이 라이브 상담 콘서트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왔는데 제가 그 사연을 보면서 이분들도 지금 한국이 싫어서 떠나겠다라는 그들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프로파일에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기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아까 여러분께 설명한 것처럼 MZ 세대 애환이 절절히 거기 서두하지 사연인데요. 말고 그냥 네. 핵심 딱 이야기하세요. 평범한 행복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갭 투자를 성공한 오빠가 가족 모두 모여서 함께 성공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갭 투자로 오빠가 성공을 했어요. 그럼 갭 투자로 성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파트 갭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돈 내고 그래서 뭐 성공했으면 아파트 한두 채를 팔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갭 투자했던 게 돈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갭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아직 매물 처리가 안 돼가지고 본인이 지금 그 갭 투자는 아파트 갭에 끼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랄까요? 팔아서 돈이 생겼다. 자, 돈이 생겼는데 가족이 모두 모여 성공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데 자식이 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살아서 뭐 아파트가 한두 채 여유 있으니까 우리 가족 다 모여가지고 이 좋은 아파트에서 함께 같이 살아요 라고 할 때에는 진짜 이제 이 성공한 아들이 이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게 맞겠죠? 그게 아니라는 건 약간 느낌이 오세요? 그럼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 우리 추론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오빠가 자랑하려고 그 갭 투자 성공했는데 갭 투자를 성공했다고 오빠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 성공이 아니라 네, 실제 성공이 그래서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족에 붙어 살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혹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모으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자. 심지어 가족 돈까지 같이 모여 산다는 그렇죠. 가족 돈 끌어와가 물타기 하겠다라는 지금 놀라운 상황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 지금 소름 끼쳤어요, 박사님. 왜요? 이분 가시면 안 되는데. 아니 뭐 가든 말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삶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 하나로 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의 에센스는 오빠가 갭 투자를 해가지고 가족이 모여 살던
어쨌든 그거는 가족의 문제고 나의 삶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뚜렷이 알려주는데 그럴 때 이분의 프로파일을 딱 봐요. M자잖아요. M자의 경우에 삶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너가 가족이든 누구에 의존하면 죽을 것이고 너의 독립을 추구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의존하긴 쉬우나 독립은 어렵지만 의존하면 일시적인 행복이나 편안함은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죽음이 길이다. 이게 M자가 항상 본인한테 마치 경고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제가 독립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할 때 그 독립이라는 건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독립이고 무엇이든 너는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뚜렷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혼자서 내 삶을 꾸려나간다는 것을 1차적인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거를 이 N자의 자기 프로파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M자인 경우에 어떤 또 안타까움이 있냐면요. 자기가 혼자 살려고 하면 갑자기 세상이 온갖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나를 이기적이고 너는 항상 이상한 애야. 그런데 너가 혼자서 나가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내가 벗어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라는 또 두려움이 확 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 성공한 오빠가 가족 모여 함께 성공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말 속에 이 친구가 내가 그냥 이 가족의 속에서 잘 지내면 성공하는 삶, 오빠의 성공이 나의 성공,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까지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죽음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이미 견적 나왔죠? 네. 그래서 사연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견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분한테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든지 적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이 사연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은 거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데 내년이면 34시 되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고향인 울산에서 대학 졸업하고 제가 원하는 대기업은 다 떨어지고 작은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업계 평가도 좋지 않고 보수도 적어 항상 고민을 하다가 경주의 작은 회사로 친인척 추천을 받아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중장비 회사인데 회사 사람들이 대체로 꼰대지만 정도 많고 제가 지랄하는 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져서 견디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사택을 무료로 쓰게 해줘서 월급은 적지만 이렇게 살면 최악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전에는 출퇴근 버스를 타며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에 대해선 딱히 생각이 없습니다. 종종 부모님이 선을 보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태자를 놓다 보니 더는 속에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 나이 50이 되면 시골에 내려가 은퇴하고 편히 지내면 좋겠다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귀농도 힘들고 제가 체력도 그리 좋지는 않아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면 그냥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실상 이민도 제가 예전에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갔다 와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딸기 농장에서 딸기를 따던 기억이 나쁘진 않았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민 가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저의 고민은 최근 부모님이 고향 집을 처분하고 경기도에 사는 오빠 집 근처로 올라가면서 절더러 같이 올라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평범하고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경기도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지, 또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게 제 삶에 더 나은 것인지 생각이 많습니다. 오빠가 갭 투자를 잘해서 부모님이 집까지 팔아 그 돈도 투자를 하자고 올라간 것이고, 저보고도 차라리 휴대폰 가게를 하든 편의점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제 삶을 더 안정적이면서도 편하게 살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야 하는 길이 뭔가 싶습니다. 박사님, 이런 저는 어떻게 살아야 그래도 좀 재밌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싶을까요? 네, 이분 지금 재밌게 괜찮구나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죽을 맛으로 살고 있나요? 지금 평범한 행복이라는 그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소확행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죠. 라고. 지금 이 아주 출퇴근에 그 지옥 같은 그 고통도 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아니 중장비 회사에 그 수많은 건장한 꼰대들. 뭐 젊은 꼰대도 있지만 젊은 총각들도 많이 있을 텐데, 대체로 꼰대들. 대체로 꼰대들이죠. 그래도 지랄하는 거 다 받아주고 세상이 넘어가자. N자 지랄하는 거 받아주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사택도 무료로 쓰게 해주고. 그래, 사택도 무료로 쓰고 본인이 거의 공주 대접받고 약간 준여왕처럼 산다는 이야기잖아. 좀 예쁘신가 봐요. 아, M자는 원래 조금 한 미모해요, 되게. 근데 여기에 그거를 버려두고 뭐 큰 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핸드폰 가게? 카페? 네. 편의점? 편의점? 그렇죠. 안 편한데 그거. 예, 안 편해요. 나도 좀 하는데. 그렇군요. 되게 편의점이나 카페에 일하는 친구들 그냥 정신과 약 타먹고 아무 할 일 없어서 일하는 데가 거기잖아. 그럴 때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한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 그럼 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가? 그랬을 때 이분이 이 지금 회사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가게를 차리라는, 편의점을 차리라는. 그 말은 이 분이 그래도 돈 좀 모았다라는 거를 네. 오빠가 냄새를 눈치를 맡았다. 끌었다 이야기겠죠. 네. 네. 그럴 때 갭 투자해가지고 부자 된 오빠 뭔 그냥 간혹 문자로 소식만 전하지 결코 만나서 서로 삶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생생하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M자형 분, 사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편하고 우아하게 살고 싶다. 저 낮은 셀프와 높은 컬처를 보면, 그걸로 상당히 경주 얼마나 좋은 동네예요. 울산 옆에 경주. 거기서 같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저는 이분이 이 회사에서 적어도 3년만 더 근무를 하면 이분이 어느 누구하고 결혼하게 된다라는 거에 적어도 70-80% 제가 회사 겁니다. 동료랑? 네? 회사 동료랑요? 결혼을? 회사 동료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그 회사에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씨를 보는 순간 찍게 돼요. 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중장비 업체에 뭐 수많은 아가씨들이 근무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3, 4년 뒤면 37에서 38세인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본인도 그때까지 있으면 누구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겠다라는 거의 막바지에 몰리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손 내미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다 카트 쳤는데 이제는 자기도 이제 아무나 손 잡아야지 손을 잡게 되는 그 상황이 확실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무나랑 손을 잡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빠보다 항상 나을 제가 것 짝사랑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고르고 골라서 누구를 잡아봤자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다 똑같아. 진정한 나의 짝은 자기 자식.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골라서 내가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나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이 되겠어요. 박사님, 그렇다면 평범한 행복님의 질문, 내가 원하는 삶은 뭐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했다는 게 참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것인데 그럴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심소 다시 돌려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당신.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은 듣는 뺀질이 부하 사이에서 오늘도 서랍 속 고이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개발검사를 해보세요. 경력개발검사 MCDC는 황상민 박사님이 경력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관리 유형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개발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미소천사님께서 지금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주부로 지내다가 취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간호사였는데 병원 심사팀으로 사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래 되면 심사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이 자책과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차라리 간호사로 다시 일하는 게 나을까요? 첫째, 이분한테는 심사팀을 일하든 간호사를 일하든 차이 없다라는 걸 먼저 저는 사연 안 보고 그냥 이야기해 드릴래요. 그래서 현재 본인은 간호사로 일하는 걸 좋아할까요? 병원 심사팀으로 일하는 걸 좋아할까요? 간호사로 일하는 거. 근데 심사팀이 네. 더 간지나지 않아요? 박사님?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병원 심사팀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린 이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병원 심사팀으로 사무직을 할 때 이분은 어떤 상황에 벌어지게 될까요? 그냥 꼼꼼하게 그 삭감되지 않게 진단명 넣고 처방 빠진 거 넣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건 안 봐도 비대어예요. 그래 본인은 엄청 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순간 스스로 자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병원 심사팀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이 병원 심사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먼저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심사해야 되는 아이템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게 어디에 무슨 코드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청구를 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하는 것이 잘할 것인가, 아니면 병원 심사팀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서로 으쌰으쌰하고 거기에서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야 우리가 낫냐 우리는 같이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으쌰으쌰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그걸 꼼꼼하게 잘하는 로맨에 잘 꼬셔가지고 너 진짜 너무 잘한다, 넌 진짜 슈퍼 울트라 능력을 가졌는데 네가 나를 도와서 같이 하는 것이 우리 병원이 잘 되는 최고의 길이야 라고 그 로맨 친구를 팍팍 기세워주면서 하면 그 로맨 친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박사님 궁금한 게 네. 이분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면 사실은 제일 아래 직원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주변에 로맨들 그렇게 찾아서 내가 같이 일 시키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할 만한 사람들이라기보단 다들 상사지 않을까요?
그럼 이 이게 사람 이제 병원 심사팀에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 위계 질서에서 실제로 병원 심사팀이든 이거는 심평원의 심사팀으로 일하는 분들 그게 연차가 몇 년 차 있다더라도 다 비슷해요. 그리고 다 전직 간호사 출신으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거를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전혀 아니에요. 이거를 왜 해야 돼? 또 이렇게 되면 일이 잘못되면 내가 한 소리 들을 거고 보람을 조금도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삶의 즐거움은 어디서 느끼냐 하면 자기가 하는 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시어시 하는 분위기하고 누가 박수 쳐주고 뭔가 해줄 때 그럴 때 자기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시죠? 그죠? 네, 봐요. 병원 생활을 많이 해주신 분, 이 핵심이 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연차가 어떻게 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연차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리고 대개 이 심사팀이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로맨 성향이 높고, 그리고 신경질, 성질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각자 자신을 자책하고 자해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줄 하나 끊고 줄 하나 끊고 줄 하나 끊으면서 이게 몇 개인가. 이거 하는 거 진짜 이 채석장에서 돌 깨는 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하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며칠 동안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거의 한 100명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강의를 하루 종일 저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강의하러 갔더니 가장 거기에 그 교육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이 내한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황 교수님 이분들 무슨 이야기든지 하셔도 다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일단 재미있게만 계속 웃도록 해주세요. 너무 마음에 아픔이 많으세요. 아, 박사님 저도 기억나요. 저 예전에 기업 강의 다닐 때 병원에 간 적인데 간호사분들 모여 계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 똑같이 멘트를 들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즐겁게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개그맨은 아닌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강사들도 모두 다 최고의 개그맨이 되기를 요구하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휴먼 성향이 높으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첫 번째 생각을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는 지금 과도하게 트러스트 만빵 높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 역할을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도 죽고 주위에 있는 분도 죽고 모두 다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심사 항목들을 이 깔끔하게 분명하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에너지를 불러주고 이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그 이벤트를 끊임없이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역할이 뭐 심사하는 사무직이 아니라 이 전체 사무직으로 있는 분들을 이 생활을 좀 더 이 원활하게 하는 즐겁게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스스로 규정하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사도 이 친구한테 주는 업무 역할이나 분장도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직책이 관리자가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관리자라고 네, 이야기하면 관리자. 네. 일을 관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태스크를 관리한다는 마음인데 진정으로 관리자라는 건 사람을 즐겁게 관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업무를 하는 것과 진짜 심사역 하는 사무직으로 있는 다른 간호사 출신이 하는 업무에 의미가 확 틀려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경영자적인 마인드로 이 HR 파트에서 일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분이 사실은 간호사로 면접을 보러 갔다가 심사팀으로 뽑히는 상황이었다고 뒤에 상담 사연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그 뽑는 면접관이 그걸 알아본 걸까요? 그렇죠. 이 사람의 그런 면을? 그렇죠. 아. 이 친구 네네. 간호사를 시키면 분명히 왼쪽 다리에 테이프 붙여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에 테이프가 붙여 있고 뭐 주사를 뭐 어디를 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사 약도 막 바뀌어 있고 냉장고에서 뭘 어떻게 넣는지 지도 모르고 있는 건 무조건 넣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를 벌써 캐치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그 병원 인사팀이 대단하시네요. 인사팀이 대단할 때 인사팀이 고민을 했겠죠. 지금 이 심사하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 심사 사무하는 친구들이 본인들이 그 코드를 어떻게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원 수익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상당히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잘 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면 좋은데 그게 조대로 안 돼가지고 뭐 10,000원 받을 것도 500원 받고 10만 원 받을 것도 뭐 2만 원 밖에 선고가 안 내고 근데 그거조차도 나중에 한수당하고 이러면 돌아버리죠. 왜? 그거에 대해서 이거 소명하시오 이거 소명하시오 하면 잽싸게 이건 이래서 되고 이래 돼요 이러면서 그럴듯하게 잘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데 이 자료 소명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죠? 저도 지가 했으면서 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진짜 병원에서 부지기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지 병원 관리 대변인처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황심서에 이런 놀라운 사연을 보낼 생각을 하셨을까요? 황심소가 이제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퍼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원래부터 이미 황심서에 퍼져 있어요. 간호사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박사님이 저렇게 병원 심사 업무를 잘 하신다는 건 상담을 많이 해봤다라는 걸로 추론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